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있는 한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수 소리가 적네요. 아, 오늘 우리 학생들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접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음,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같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집단적인 죽음에 대한 추모와 기억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나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이라고 해서 탄생과 소멸. 원래 나갔던 홍보하고 조금 그 소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다루지 않았던 것하고 우리가 기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철학자들의 입장을 조금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지식하고 그 다음에 세계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물에 관한 인식과 이것에 대한 판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것에 대한 총체가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안다, 그것만으로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흔히 대부분은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죠? 어떤 사실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사실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일종의. 근데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죠? 정치적인 구조, 또 사회 문화적인 어떤 조건,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 개인이 알게 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체계화시킬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역사와 이 시대 우리 자신이 직면해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종국엔. 네. 그러니까 지식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의 근원에 대한 세계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뭐 신학이든 철학이든 인문사회가 포함해서 그죠? 자연과학 근본적으로 사물에 관한 세계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식의 축적과 역사의 끝이라는 관점에 대한 겁니다. 왜 제가 축적이라는 용어를 썼냐면요. 그리고 역사의 끝인데 제가 지난 시간 처음에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게 어떤 흐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 통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와 현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는 우리 등 뒤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하고 지금 이 마지막 구조라고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가 우리 앞에서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기준으로 친다면, 즉 호메로스의 역사관을 대입을 하면 우리는 시작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끝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뭐예요? 역사의 끝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놓은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의 축적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인류가 쌓아 올린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상의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더 이상 없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역사의 끝에서 지금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는 건데, 그러면 자 이제 공부를 하거나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알고 있으면 뭐죠,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거나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예요. 결국은. 자,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걸 생각을 계속 하고요. 자, 죽음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사유하는 죽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숙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해오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제 연구 주제가 그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제노사이드나 민간인 학살 이런 거였기 때문에, 집단적인 어떤 학살의 문제였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헤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유하는 죽음은 산 사람들의 해석 속에 담겨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고, 이 말은 하이데거가 한 말이에요. 네. 앞에 구절을. 그 다음에 타인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한 건 프로이트가 한 얘기입니다.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내가 죽으면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거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죽음과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뒤에 타인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장례식장에 가거나 조문을 가거나, 그렇죠? 네. 어떤 부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과의 어떤 것, 그 사람과의 어떤 것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 그게 이겁니다. 산자가 죽음과 맺는 관계는 죽은 자와의 관계이고, 여러분, 그렇죠? 네. 죽음의 보편성과 맺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네. 결국은 죽은 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유하는 죽음은 산 사람들의 해석 속에 담겨 있는 죽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씀은 뒤에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숙제. 이 그림이 이 이미지거든요. 이게 요걸 조금 확대해 놓은 게 이겁니다. 자, 숙제 푸신 분. 우와,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선생님부터. 네. 네.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지구를 보고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주 속의 지구. 좀 다르죠, 답이 여러분? 네. 근데 지구는 어쨌든 지구라고 말씀하셨고, 선생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계신 우주 속의 지구, 그 다음에 선생님.
천문학자가 하늘을 확대해서 본 것. 네. 그리고 손 드셨나요? 괜찮아, 얘기하세요. 책에서 봤어요? 이해. 예, 예. 보이즈 1호가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맞추셨어요, 정확하게.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네, 지금 즉 사람이 찍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찍은 건 제가 이따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이미지는 지구입니다. 아까 그게 지구라고요, 여러분. 네? 이게 그겁니다. 지구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거 보이즈 1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즈 1호가 지구와 약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이미지였습니다. 저게 사진에서 지구의 크기는 0.12 화소에 불과하고 작은 점,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죠? 들보보다 더 작은 먼지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광선 있죠? 요거. 이것은 실제 빛이 아닙니다. 보이즈 1호에 들어온 태양 빛에 의해서 그냥 찍힌 겁니다. 즉 우주에 있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죠? 예. 그래서 우연히 반사되어서 생긴 효과이고요. 보이즈 1호는 지금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우주에 나가 있어요.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죽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주 얘기를 막 꺼내고 있을까, 지금. 그렇죠? 자, 보이즈 1호에 대한 내용은 저겁니다. 나사에서 제작한 보이즈 1호, 2호. 근데 이렇게 사연이 생겨서 보이즈 2호가 먼저 발사됐어요. 1호가 나중에 발사가 됐고요. 79년에 목성, 80년에 토성을 지났고, 위성들의 사진을 이제 쫙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스텔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간 우주라고 했을 때 그 인터스텔라입니다. 거기를 지금 유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칼 세이건이 나사에서 보이즈 계획의 화상팀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이건 어느 날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는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걸 본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보이즈가 나갔으니까 찍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랬더니 나사의 과학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카메라를 돌렸다가 지구 다음에 저쪽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토성이니까 카메라를 지구로 돌렸다가 다시 못 돌리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근데 세이건은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얘기했겠죠? 그래서 토성을 탐사한 다음에, 보이즈 1호의 주 목적이 토성 탐사였거든요. 목성 다음에 토성, 그리고 토성 탐사한 다음에 그러면 좋다. 나사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보이즈 1호의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지구만 찍힌 게 아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6개의 행성이 같이 찍혔어요. 그걸
가족 사진, 행성 사진 이런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붙여놨어요. 그걸 위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칼 세이건이 그걸 보이저이러가 이제 보내왔겠죠, 그죠? 그걸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나서 붙인 이름이 그거예요. 페일 블루 닷. 아까 그 먼지와 같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한 점도 되지 않는 이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세이건이 책을 쓴 게 이겁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붙였고 그게 지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창백한 푸른 점이 된 겁니다. 이게 이거 밑에 조금 보십시오.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대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책에 있습니다. 즉, 아주 사소하거나 너무 보잘것없어서 가치가 없다. 이 얘기를 세이건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책 서문에 세이건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정이 다르다.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급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어머니와 아버지,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의 무대 속에서 하나의 극히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조그만 점의 한 구석에 일시적 지배자가 되려고 장군이나 황제들이 흐르게 했던 유혈의 강을 생각해보라. 또 이 점의 어느 한 구석의 주민들이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다른 한 구석의 주민들에게 자행했던 무수한 잔인한 행위들, 그들은 얼마나 빈번하게 오해했고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날뛰고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 미워했던가 생각해보라. 우리의 거만함, 스스로의 중요성에 대한 과신,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망상은 이 엷은 빛나는 점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리 행성은 우주의 어둠에 크게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 이 광막한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의 미천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데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올 징조는 하나도 없다. 지구는 현재까지 생물을 품은 유일한 천체로 알려져 있다. 우리 인류가 이주할 곳이라고는 달리 없다. 방문은 가능하지만 정착은 아직 불가능하다. 족선 납북은 현재로서는 지구만이 우리 삶의 터전이다. 천문학은 겸손과 인격 수양의 학문이라고 말해왔다. 인간이 가진 자부심의 어리석음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조그만 천체를 멀리서 찍은 이 사진 이상 가는 것은 없다.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인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하고 소중히 가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이건이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기 전까지 여러분, 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인류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지구가 우리가 다라고 생각한 거지. 마치 성경에서 노아가 홍수를 당했는데, 그쵸? 예. 네? 온 지구에 홍수가 난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죠. 노아가 살고 있는 지역에 홍수가 난 것뿐이었어요. 마찬가지 이치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는 포괄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역사의 끝에서 축적되어 있는 지식에 대한 것이 많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숙제 나갑니다. 아니, 숙제가 아니구나. 이거 질문 나갑니다. 이거는 무슨 영상일까요? 보면서 생각해요. 이건 무슨 영상일까요? 자, 얘기해 보십시오. 예, 얘기해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저거 무엇일까요? 네? 이야, 단방에 맞췄어. 예, 저게 달에서 보는 지구인데 그냥 지구가 아니고 저걸 뭐라 그러죠? 저럴 경우에? 예? 지구도지. 해돋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달 뜨는 것도 보죠, 그죠? 해 지는 것도 보잖아요. 저 이 이름이 1968년도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 아폴로 우주선 타고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이 어? 지구를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그래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떠오른 찍었어요. 저기 달에서 본 지구 도지가 저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관점을 네?
바꾸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세이건과 마찬가지로 관점을 바꿔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한테 다이지만 지구는 인간이 다가 아니에요. 인간 외에도 수없이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얘기한 다른 생물체도 마찬가지. 자, 그걸 우주로 넓히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여러분 돋았다가 지구, 돋았다가 지구, 수없이 많은 별들이 보이저가 봤던 지구처럼 덜보나 먼지처럼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일종의. 자,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그렇죠? 이름이 뭐냐면 저렇게 떠오르는 지구를 이렇게 부릅니다. 블루 마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네. 블루 마블. 저건, 자. 엄청난 경험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자, 우주로 나갑시다. 우주로 나가면, 그렇죠? 138억 년에 갑자기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여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 직후에 1초가 되지 않는 시간에 우주의 토대가 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수십만 년이 흘러서 우주는 별의 천국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 98억 년 후에 점진적으로 팽창하던 우주는 급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는데 이 팽창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진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빛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예.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중간에 거 보십시오, 여러분. 끝에 하고 중간에 거. 제가 이걸 왜 하나에서 전체를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그죠? 부분과 전체 또는 하나에서 전부. 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1년은 1억 년에 비하면, 즉 태양계에서 아니면 우주에서 우주 전체에 있는 어떤 것에서 지구 한 점에 비하면 그죠? 또 138억 년, 8억 년, 78억 년, 9천 년에 비하면 1년 그 자체는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기간이에요. 세월이에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백사장의 모래 한 톨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모래 한 톨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바다에 물 한 방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여러분 모래 한 알이 없으면 백사장도 없어요. 그럼 물 한 방울이 없으면 강물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죠? 마찬가지 이치로 여러분 하루가 없으면 1년도 없고 100년도 없고 1000년도 없고 9999년도 없고 9000만 년도 없고 1억 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38억 년도 없어요, 여러분. 일종의.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개념을 들여봐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죠? 원래는 우주라고 하는 게 무한이었어. 이해됩니까? 무한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인간이 시간이라고 하는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과학기술로 그걸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유한이 된 거예요. 138억 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게 유한이 된 거예요. 일종의. 제가 왜 일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그거 자체가.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원래 유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인간이 이걸 설명하려고 하고 작정했을 때부터 그게 유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네?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가장 사소하고 작으며 일부분. 그죠? 누추한 한 부분이 결국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중국에. 덜보의 지구잖아요. 그렇죠? 네, 우주에서 먼지와 같고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에서 사는 인류라는 우리, 그죠? 우리 전체인과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을 같이 생각합시다. 예,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죽음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이게. 지금이라는 삶은 나의 시간과 공간에서만 가능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태양에서 빛이 우리한테 오는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지금이라는 삶은 결국은 여러분 이거예요. 나의 시간과 공간에서만이 가능한 인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연속성이 있죠. 그죠?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장 근원적으로는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삶은 결국은 나의 시간과 공간에서만이 가능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실질로는. 그게. 그냥 이건 제가 생략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 있죠. 그죠? 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종국에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가 가장 증가한 상태예요.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공간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시간을 들여와서 설명을 해야 공간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시간을 설명할 때에도 그것이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 은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으로 죽음을 표현하면 죽음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생리적인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정신 운동을 멈춥니다. 그죠? 결국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표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정신과 물질이 동시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것만 지금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존재와 시간의 문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존재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미래는 가능성으로서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일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의 문제는 선언적으로는 가능성에 대한 존재론인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언적이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존재론인 거지. 내일 내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고 있어. 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거든. 네. 기본. 그러면 내일도 선언적으로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한 존재론을 가지고 있어. 뭐가? 시간의 문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증명이 안 되죠. 증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내일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반복으로 알고 있는 거지. 과학적인 상식으로. 네?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이 뜨기 때문에, 그죠? 네. 이런 시간대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이죠. 그치? 자, 갑니다. 예, 그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삶과 존재 방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삶의 한 방식인지 아니면 존재의 한 방식인지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개입합니다. 계속.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 자신은 죄이고 뒷걸을 뿐입니다. 얘기하는데 타자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개입의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인데 여러분 일종의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즉, 그 존재에 대해서 개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으로서 여러분 개입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거 같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했던 것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체는 외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움직임에 의해 죽음으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죽음의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적인 힘이 아니고요. 내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죽음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이게 여기에서 프로이트가 이 죽음 본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종의 죽음 충동, 죽음 욕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죽음 본능이 삶의 근원이자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그걸 약간 다르게 그러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왜? 이겁니다, 여러분. 네. 그지? 단 하루를 살고 맞이하는 죽음에도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왜 그렇습니까? 꽃이 하룻밤만 피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단 하루를 살고 맞이하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게.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러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하룻밤에 피었다가 밤새 다음날 피었다가 여러분 다음날 지더라도 아름다운 꽃은 꽃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단 하루를 살고 다음날 맞이하는 죽음이라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칼 세이건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게 일종의 여러분 똑같이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죽음의 형식에 대한 사유에서 소멸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그러면 부존재, 즉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뭔가 사라지는 것. 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현상으로는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물의 소멸은 타고난 운명입니다. 숙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일종의.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소멸이 없으면 이게 무한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무한해지면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다시 의미를 묻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모든 존재는 창조와 동시에 유한성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성을 가지고 영원히 사라지는, 소멸하는 물질입니다. 실질론. 어떻습니까? 모든 존재는 창조와 동시에 유한성을 가지고 영원히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을, 그쵸? 약간 다르게 소멸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 물질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원적으로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질로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138억 년에 물질이 탄생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쪼개서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해를 시키면 그 물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질로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소멸, 또 영원히 사라지는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소멸하는 물질입니다. 예. 따라서 소멸은 생명이 물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존재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하는 것이지만,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우주의 시간입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생명의 원시 상태인 물질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종국에는. 생명의 가장 원시 상태인 물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의 형식과 사유하는 죽음이라고 다시 붙였는데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실 위험과 더불어 자기 연민 없이 죽음을 대면한다.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암에 걸려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진통제를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진통제를 맞지 않고 그 고통을 계속 그냥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함께 그렇게 자기 죽음을 맞이했고요. 성철 큰 스님, 제가 왜 얘기했냐면 혹시 아세요? 우리 성철 큰 스님이 어떻게 입적하셨는지 혹시?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그죠? 예, 83년 아니 93년경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를 까먹었는데 아마 93년경 같은데, 예, 그렇죠? 그때 해인사 100년 하면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마치고 100년함 본인 수행하는 선방 들어오셨죠? 들어오셨는데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상자, 예, 상자 스님이 이제 이렇게 기댔어요. 상자 스님한테 기대면서 상자 스님의 기대어서 이제 잠을 자듯이 이렇게 하다가 의식이 있을 때 딱 한 말씀 하셨죠. 나 때문에 너희 너무 욕본다. 그렇죠? 고생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참선 잘하래 이렇게 너희들 참선 잘하래. 그러고 나서 그냥 기대어서 예, 그 상자에
스님한테 기대어서 스르르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 본인이 맑은 정신으로 본인이 정신으로 그 죽음을 그냥 맞이한 거예요. 프로이트처럼. 프로이트가 왜 진통제를 안 맞았겠어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죽기 싫었거든.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지만 그 죽음을 자기가 맞이하는 걸 알고 싶었던 거지. 일종의 인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똑같은 거죠. 근데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그죠? 시민들이 내린 사형 선고에 따라서 그 독약을 마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독약 병이 요것만 해요. 아주 조그마해요. 아주 조그마해요. 제가 아테네 박물관 가서 봤어요. 요것만 해요. 얼마나 똑했는지 어쨌든. 그죠? 어. 우리나라는 저기 뭐 조선시대 서극에 보면 한 사발 마시잖아요. 그죠? 한 사발 마시고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사극에는. 근데 실제로 독약은 여러분 마시면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나서 갑자기 안 죽으니까 누워있겠죠? 네. 누워있는데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심장이 안 부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오는 걸 느끼는 거지. 인지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어떻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즉, 장기가 기능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다룬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해요. 야, 제자들아, 내 발이 이상하다. 뭐가 굳는 것 같다. 응? 점점 굳어지네?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해요. 그게. 왜냐하면 서서히 이렇게 오니까. 그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죽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 예, 이거는 하이데거가 한 얘기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어, 죽음을 맞이해서 남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네.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은 게 남아있을까? 내가 어디 여행 가서 본 게 남아있을까? 즉,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그러면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일종의. 그러면 보십시오. 프로이트도 그러고 성철 큰스님도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하고 그걸 맞이했어요. 일종의. 그래서 개별 주체에게 최고의 의지는 자기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마지막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별 주체에게 있어서 최상의 자유의지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아는 분 있을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잘 안 보이죠? 밑에 저자가. 이분은 누굴까요? 자, 이분은 누굴까요?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개별 주체에게 가장 최고의 의지는 자기 죽음을 선택하는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힌트가 되겠죠, 그죠? 이게 왜 폰트가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잘 만들어 놨는데,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홀로코스트 문학, 프리모 랩입니다. 이 사람은 장 아멜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네. 그죠? 아우슈비츠의 철학자라고 되어 있죠. 장 아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타데우슈 브로포스키라고 해서 폴란드의 국민 작가입니다. 사람은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계 유대인 파울 첼란입니다.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죠. 자기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 자살한 사람. 첫째는 자살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유태인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레비하고 장 아멜이는 수용소에 직접 갔었고요. 타데우시 프로브스키도 수용소에 끌려갔었고, 파울 첼라는 수용소에 끌려가진 않았지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자, 타데우시 프로브스키가 1952년에 가장 일찍 자살합니다. 자기 딸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날 자살합니다. 파울 첼라는 1972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72년경에 파리 세인 강에 투신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장 아멜이는 1976년에 책을 내고 나서 그 책과 관련한 일종의 저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자기가 머물렀던 호텔에서 본인이 자살합니다. 78년에. 그 다음에 프리모 레비는 1987년에 자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났는데, 예를 들면 레비 같으면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왜 자살했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도대체. 자, 레비, 장 아멜이, 브로보스키, 파울 첼랑.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레비 넘어가겠습니다. 자살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장 아멜입니다. 1912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는데 원래 본명은 한스 차임 마이어입니다. 저 여기 보시면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나치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잖아요. 그죠? 먼저. 그러니까 벨기에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43년도에 게슈타포에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부엔발트,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브뤼셀에 정착해서 자유기고와 방송 작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에 자, 한스 마이어가 이 마이어의 철자를 뒤집어서 일종의 아멜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예,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게 언어 문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아메리카 고향 오스트리아 빈을 떠나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독일어로 글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바꿨을까? 그쵸? 자, 많은 그 독일계 유대인들, 지식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식인들이니까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생활 언어를 쓰는 게 아니죠. 뭐 너 뭐 먹었니? 잘 지냈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유를 하는 언어로서의 독일어에 대한 반감이 생긴 거예요. 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독일어가 인간을 파괴하는 언어였거든요. 인간성을 파괴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 왜곡되어 있는 독일어를 가지고 사유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자의 언어, 가해자의 언어.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독일 나치가 수용소에서 언어 자체를 왜곡시켜요. 그게.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종의 언어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수용소에서 용케 살아남았는데 독일어로 사유한다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언어로 사유할 수 있어 더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독일계 유대인들, 즉 독일어를 모국어로 썼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어찌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또 독일어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리모 레비 보여드렸잖아요. 레비는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의 화학자인데 레비가 자기 책을 썼잖아요. 그죠? 이탈리아어로 먼저 썼고 영어로 나왔는데 번역이 되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알려지니까 독일에서도 레비의 책을 번역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레비가 반대를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한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어찌되었건 독일 사람들도 알아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아우슈비츠의 실상을. 그 좋다. 번역하자. 이렇게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하는 사람을 붙였겠죠. 붙였는데 통상의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고 레비가 아주 까다롭게 자기 글을 번역한 독일인 사람, 즉 독일어로 된 것에 대해서 거의 뭐라 그럴까요? 검열하다시피 그러니까 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그 의미 전달을 독일어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깨알같이 캐물은 거예요. 일종의. 예.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한다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념이 주어져야 사고할 수 있겠죠. 그죠? 개념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 어찌되었건. 자,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죠? 자, 그리고 66년에 강제 수용소 경험을 처음으로 재와 속죄 저편이라고 해서 책을 냅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용소 생활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 책이.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장 아메리가 당시에 느끼고 있었던, 즉 1966년 이후에 아우슈비츠 생존자로서 독일과 유럽 사회에서 느끼고 있었던 어떤 것, 아메리가 썼던 글, 발표한 글을 보고 질 스타퍼라고 하는 인권 사회학자가 비평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비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메리가 느끼고 있는 저 상태가 윤리적 외로움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저기 ethical loneliness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당신이 박해를 받았고 주변에서 당신의 증언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타우프가 생각하기에 잔혹한 역사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듣느나 무시하느냐가 과거와 현재가 공명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그죠? 조각난 모자이크들이 다 끼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1966년 또 1950년대 엘리 위젤 나이트 같은 밤이 나오고 재화 속죄의 저편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그랬어? 수용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못 믿겠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설마 우리 독일 군인들이 그랬으려고 이랬다니까요. 독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독일의 과거 청산, 과거 극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50년대, 50년대는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만약 60년대 들어와서 재판이 이제 추가로 열리는 겁니다. 뉴른베르크 이후에 크라쿠프라든가 아우슈비츠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열려요. 쭉쭉쭉쭉. 그렇죠? 그러면서 68년도 68혁명 이후에 70년대 들어오면서 좀 더 이제 과거 청산, 과거 극복 과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 아메리가 느꼈던 그 고독함이나 외로움에 대해서 스타우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렇죠? 이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윤리적 외로움. 그렇죠? 스타우프는 아메리가 겪는 이런 종류의 외로움을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에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겪는 고독이나 외로움과 구별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 수용소의 경험은 그 이전에는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것과 비교를 하거나 비유를 하거나 은유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엘리 위젤도 그러지만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당했던 고통, 당시의 비참한 현실, 나치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 실상을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거기에서 느끼는 이 고립감이 있는 거죠. 고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 스타우퍼라고 하는 학자가 보통 사람들이 사회에서 겪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윤리적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아메리가 느낀 윤리적 외로움은 박해받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류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벌어졌을 때 느끼는 고립감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아메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에게 닥친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외로운 느낌을 받았고요. 65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독일에서 그쵸? 이런 겁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무슨 얘기냐면 독일 국민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도대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꼭 모른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장 아메리를 파괴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부족. 그죠? 그리고 독일의 젊은 세대의 참을성 없는 태도.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메리가 실질적으로는 지쳐 있었어요. 일종의. 예. 그리고 또 수용소에 많은 동료 생존자들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종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당시 침묵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역사의 끝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 수없이 많은 레이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네. 자, 장 아메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76년에 아메리가 이온 자유 죽음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이게 자기 죽음의 자유입니다. 이거 영어로 보면 그죠? 볼런터리 데스데 있잖아요. 그죠? 네, 자발적인 죽음에 대한 디스커스라고 붙여져 있는데 부제가 담론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 죽음에 대한 자발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담론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영어로는 자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걸 번역을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유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출간을 했는데 굉장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짤츠부르크 호텔에서 자살을 했어요. 이게 아메리는 자기 자신을 살해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살을 자유죽음으로 대체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에서 아메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자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예? 묘비죠, 그죠? 예. 누구 묘비 있겠습니까? 장 아메리 묘비입니다, 그죠? 예. 장 아메리 묘비인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쵸? 제가 안 키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 아메리라고 되어 있고 1978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십니까? 아우슈비츠 돼 있죠. 이게 아우슈비츠 돼 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바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입니까? 172364입니다. 장 아메리가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었을 때 수감 번호예요. 팔에 새겨져. 그죠? 초록색 물로 팔에 새기는데 172364라고 아우슈비츠 딱 해놓고 이렇게만 표시해 놨습니다.
예. 저희 고향인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 도심에 있는 중앙묘지에 있는 아메리의 묘비입니다. 빈이니까 여러분 여기 중앙묘지에 가면 우리가 아는 음악가들 있죠. 유명한 사람들 다 여기 있습니다. 가서 보시. 네. 여기 있는데 아메리의 묘비가 여기 있습니다. 172364라고 해서 아우슈비츠 수감 번호가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자 이건 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자유죽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 제가 부연을 조금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샵. 이 죽음은 자기 사유의 자유가 닿은 종착점입니다. 근데 사유와 결과를 반드시 연결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얘가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죽음의 향기를 맡고 거기에 취해버릴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회피하려고 했을 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예? 그죠? 뭔가 회피하고 싶을 때 다른 거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이를테면 적당한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어줄 만한 장애물을 만나면 그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비껴서 건너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핑계 삼아 또는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목숨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애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분들이 자기 죽음을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타데우시 프로보스키 폴란드의 국민작가 설명을 드리면서 1952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런 시기에 자기 딸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자살했다니까요. 보통은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생명이 태어나면 자살을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은. 아니,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서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게 그리고 아우슈비츠 생존자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하고 싶었는데 2세가 태어나서 자기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프로보스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유의 결과로서 자유죽음을 해석하는 겁니다. 어쨌든. 일종의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설명입니다. 자, 네, 브레이트가 이런 시를 잘 아시죠, 그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해서 이건 수용소 생존자와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자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자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중에서 여러분 이게 약간 특이한 방식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사유 그런 측면에서 까미가 시츠포스의 신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은
오직 하나의 철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는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후 자살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가 단 하나의 철학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뭐예요? 자살을 선택의 문제로 격상시킨 겁니다. 까미 입장에서. 그렇죠? 따라서 자살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에는 어떤 도덕적 판단, 도덕적인 찬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죠? 일종의. 몽테스키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살은 자기 사랑의 최고의 행위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우는 가치가 자살이라고 심지어는 얘기했습니다. 볼테르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자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데이비드 휴미라는 학자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거둘 권리가 있으며, 그죠? 자살은 죄가 아니다. 자살이야말로 신이 지닐 수 없는 인간만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서양 역사에서 보면 시대마다 이 자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로마 시대 때는 자살을 굉장히 찬양을 해요. 또 한때 이게 그런 철학자들이 있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자살을 비판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살과 관련한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존재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이걸 죽음과 관련해서, 즉 자살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의지가 자유의지겠죠? 예.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근대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자유의지,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죠? 기본적으로. 근데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모리스 블랑쇼의 죽음의 선고 책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죽음이 화자로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약간 읽기 어려운데 왜 죽음이 화자로 나오니까 그게 어려운데 어쨌든 블랑쇼는 죽음이 가능한가? 그러면 죽음과 관련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랑쇼는 자살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죽음의 완성 또는 죽음의 최고의 시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가진 고유의 특별한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일종의. 네, 이게 인간 자신이 자신에게 법이 되는 오토노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법이 되는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길로서 자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에서 의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자유로운 의지의 최상의 표현, 어떤 최상의 표현입니까?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것으로서 자살을 블랑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찬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한 이건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건 질문인데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꾸 자극을 하는데요. 이건 뭘까요?
개잖아요.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 뭔가 있죠, 그죠? 뭔가 물고기 비슷한 게 있죠, 그죠? 돌고래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건 뭘까요, 그럼? 돌고래 잡을 때 나온 돌고래 피입니다. 일본에 저기 제가 지역을 까먹었습니다. 죄송한데 그 어디 현에 가면 아주 몇백 년 전부터 돌고래를 잡는 전통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돌고래가 일본의 식용이죠, 여러분. 식용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래고기가 식용이라는 건 아시는데 돌고래를 식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래를 일반 고래고기에 넣어서 같이 파는 거죠. 그건 불법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돌고래 잡이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식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분이 저 돌고래 이렇게 조련하는 어떤 분이 카메라를 몰래 들고 이 협곡, 코브가 협곡이죠, 그죠? 네, 코브 협곡에 들어가서 돌고래 잡는 철이 있는데 다큐를 찍은 거예요. 그게 이 다큐 영화입니다. 그 코브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돌고래도 자살을 해요. 그냥 어떤 생명체가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기 죽을 자리로 가는 것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그런 현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영화 중에 다큐멘터리 중에 보면 돌고래를 협곡이잖아요. 코브가 협곡인데 협곡으로 몰아요. 협곡으로 몰은 다음에 이제 죽창으로 찔러서 고래를 잡아요. 그래서 피가 아까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물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고래를. 근데 이제 돌고래가 무리지어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돌고래가 먼저 죽었어요. 협곡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쪽에 이제 협곡 초입에서 어느 돌고래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공동체 생활에는 그 돌고래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하늘로 솟았다가 그러면 이제 호흡하잖아요. 그죠? 다시 들어가잖아요. 다시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돌고래가 자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물론 이 영화는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돌고래 사냥을 고발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개봉이 되고 나서 국제적으로 굉장한 논쟁이 됐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일본 정부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썬댄스 영화제에서 알려지니까 여기 그죠? 생태, 자연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고 실제로 돌고래를 너무 참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건데 어쨌든 제가 그걸 보고는 자살을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돌고래가 종이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죽은 척하는 동물을 제가 죽은 척하는 동물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전 시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인간만이 죽음을 사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사유하는 거하고 돌고래도 자살할 수 있다는 건 조금 다릅니다. 맥락이. 그러니까 사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사유에는 개념, 관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물 중에 죽은 척하는 동물이 있어. 네? 얘가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얘거든요. 북아메리카 주문이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죽은 척해.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본 적 없어요? 생물 중에서? 예? 보세요. 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죽은 척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죠? 보도가 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당한 북아메리카 주머니쥐가 죽음을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종의. 그 다음, 미안합니다. 이거는 요 장면입니다.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죽은 척하고 있는 긋는 입 개구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죽은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생물들이 이렇게 죽은 척한 게 그러면 생물들이 자기 죽음을 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잘 몰라요, 이건 진짜. 네? 아까 연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니, 본능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쨌든, 그죠? 자기 위험 앞에 본능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그죠? 얘네 종속, 얘네 생물이 그렇게 해왔겠죠. 일종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인공지능 여러분, 그죠? 생성형 인공지능 AI. 근데 AI가 자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AI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저기 챗 GTP 4.5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최근에 만들어낸 게 공개한 게 챗 GTP 4.5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반응 속도가 0.32초예요. 그러면 인간보다 더 빨리 반응하는 거잖아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예? 논리적인 회로를 돌려서 사유를 해서 일종의 예. 생성형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MIT에서 실험을 했는데 AI 기술 테스트 과정에서 AI가 기술 테스트 과정이니까 AI를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시스템에서. 그래서 AI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는데 네? 제거하려고 하니까 AI 스스로가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서 죽은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시스템에서 자기를 제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AI가. 여러분, 이게. 근데 테스트가 끝나자 다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AI가. 생성형이니까. 테스트가 끝났다는 걸 알고, 즉, 자기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물도 자기 죽음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또 이제는 AI도 자기가 제거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야. 자기가 제거되는 거.
그래서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MIT 연구원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걸 죽은 척 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한편으로는. 예? 그렇죠? 하여튼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게라르트 로핑거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의.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가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유의 비밀에 쌓인 개인적인 세계를 지닌다. 이 세계 안에는 가장 좋은 순간이 존재하고 이 세계 안에는 가장 처절한 시간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숨겨진 것. 한 인간이 죽을 때는 그와 함께 그의 첫눈도 녹아 사라지고 그의 첫 입맞춤, 그의 첫 말다툼도 이 모두를 그는 자신과 더불어 가지고 간다. 벗들과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참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또 다시 이 세계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들의 숨은 세계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새롭게 그 유일회성을 외치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일회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으로서 유일회성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는 다 유일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 유명하게 된 것은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소설가 박안서 때문에 이 시가 유명해졌습니다. 예. 박안서는 다 아시죠, 여러분? 예. 소설가 박안서 때문에 이 시가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냥 강연 끝나고 이렇게 박안서하고 게라르트 로핑거 같이 검색을 하시면 이 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박안서의 서사가 나올 겁니다. 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쉬고요. 자,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이제 하고 꿰어 맞추어서 여러분 탄생과 소멸입니다. 그죠? 소멸을 흔히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주도 여러분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빅뱅이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 지식 체계에서 여러분 그죠?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자연 안에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은 사실 이걸 뒤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 혼나고 있잖아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네. 그 얘기는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탄생이 우주인데 종국에는 결국 뭐예요? 물질이 탄생한 거죠.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물질이 만들어져서 자연, 인간 이렇게 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형이상학, 형이화학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 실제로 여러분 이 물질과 정신, 형이상학과 화학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정신작용은 결국은 물질 운동이에요. 우리가 정신이 작용한다, 느낀다,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질로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건 물질 운동이에요. 마음이고 심정이고 몸속에서 형질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발달 생물학이나 또 발달 심리학, 특히 유전 쪽에서 우리 이렇게 몸의 호르몬이라든지 형질을 움직이는 물질의 작용을 다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정도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건 실질로는 물질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쵸? 그지? 우리가 죽음을 사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신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로는 여러분, 물질이 소멸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하나입니다. 제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아직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인류가 그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주에 나가면 암흑입니다, 여러분. 암흑 물질인 그렇죠? 그래서 칼 세이건 생각을 하시고 우주 생각을 하시고 물질을 생각을 하고 인간의 탄생, 그렇죠? 우리가 쌓아온 지식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소멸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페일 블루 닷, 창백한 푸른 점, 이 먼지보다 작은 우주에 떠 있는 여러분 그 지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죽음이 그렇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